네, 여러분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론 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남았습니다. 정책론하고 행정론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약이 불가합니다. 이 법제론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딱 나올 걸로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싫어도 그건 전체 법 중에 3분의 1 정도고 가장 핵심 법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그 법제론에 있는 법들은 다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서머리를 해놨어요. 요 몇 조만 봐라. 서머리를 해놓긴 했지만 그 서머리라는 부분들은 그 나오는 것 중에서도 이게 비중이 높다지 뭐 법제론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해가지고 숫자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넣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제론 다른 교과서들은 없는데 법제론을 작년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꼭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론 서머리는 굉장히 짧은데요. 지금 이 행정론하고 정책론 서머리는 40분, 30분 정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뭐 인간행동,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처럼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약간 예민하고 민감한 게 행정론하고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론을 아시려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가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과도기라 그러니까 지난 정부하고 새 정부하고 지금 교대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뭐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기존의 정책을 다 갈아엎고 뒤집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1, 2년은 걸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 내는 게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막 지금 막 어떻게 만들겠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믿고 계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시되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행을 많이 타는 과목이 정책론입니다. 그 유행을 안 타는 과목이 행정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론, 행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A를 보시면요.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평등의 원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제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죠. 왜?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부가 당신은 오늘부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만들었으니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권위적이고 무엇인가에 중심을 두는 행동이다라는 얘기죠. 이건 중점을 둬야 된다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별 대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국에는 뭐예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대표 정책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영국 뒤에 가면은 근현대로 오면은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고, 미국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5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미국의 역사는 250년이라는 거죠. 미국의 근대 역사가 없잖아요. 근현대 역사밖에 없으니까 뉴딜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이 나와요. 생전 안 나오던 독일이 나오는데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영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뭐 북유럽 국가, 요새 아주 핫 이슈가 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스위스 이런 나라들, 북유럽 국가들은 과연 어떤 복지 정책을 펼쳤냐라고 얘기하면 그곳은 이제 복지 천국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각 나라별로 대표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야 돼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정책을 해서 뭐 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다른 말로 사회 안정하고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사회, 보면은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적 안정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안정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19 얘기 계속 하는데 요번에 시험에 코로나19가 영향을 안 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뭐죠? 중소기업 상인들, 이 상인들한테 얼마 줬어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러죠? 소상공인들한테 얼마 줬어요? 600만 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때 정책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막았죠. 장사하지 말라고. 아니면 제한해서 하라고. 근데 그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안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들만 주냐? 우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정책이라는 걸 썼을 때 제대로 썼으면 사회 통합과 안정이 되는 거고 경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란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10 중에 7명은 이득을 보는데 3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부자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이 되죠. 왜? 나라님이 잘 정책을 펼치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기능, 목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 예, 불보듯 뻔한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소득재 분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소득재 분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득재 분배라는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재분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모든 원리에 다 포함이 돼요. 저는 정책론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은행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은 저 은행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은행이 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은행은요, 우리들이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그 통장에서 돈을 집어넣은 걸 내 통장에는 그 돈이 있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돈을 돌려요. 돈을 돌려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대출을 해주면 내 통장 기장에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행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꿔주니까. 그리고 이자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안 빼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안 빼는 거예요. 근데 저 은행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돈 어떻게 될까 봐 돈을 빼요, 안 빼요? 뺀단 말이에요. 전부 빼면 어떻게 돼요? 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있죠. 예금자 보호법. 그래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요것만큼 한도 내에서는 내가 권리를 보장해 줄게. 뭐예요? 내가 1억을 집어넣는데 너 5천만 원만 내가 보장해 줄게. 너 2천만 원만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재 분배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소득재 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막 침수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몇천 대가 파손이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당연히 사고가 한꺼번에 나니까 물어주는 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소득재분배는 걷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소득재분배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군을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성과 부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있는 거니까. 자, 설명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국가별 정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시험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고 지금까지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번에 새 대통령님이 취임식 때 자유라는 그 단어를 53번을 외쳤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유라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웠던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리 단순할 순 없죠. 자유라는 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집니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집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기득권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고, 적극적 자유는 보편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득권의 자유를 의미해요. 내가 내 돈 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예요. 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뭐 있냐. 어떤 사람이 손가락에다가 5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를 이렇게 끼고 다녀요. 좀 가난한 사람이 보고서 아무리 네가 네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도 그 손가락에다가 5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위화감 조성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소극적 자유예요. 국가가 소극적인 거예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소극적 자유는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고, 이 1980년 신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는데 국가로부터 강제나 방해, 구속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 자유는 보편적 복지를 사상을 반영한 걸로 능력을 부여해야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사회복 정책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홍길동의 방식을 우리는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소극적 자유가 행해지면 일어나는 것들은, 다음 중 적극적 자유가 행해지면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게 헷갈려요. 소극적 자유를 하면은 기득권들만 보장이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적극적 자유를 하면은 우리들이 평등하게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다라는 거죠. 국가가 그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면은 소극적인 기득권이 득을 보게 되는 거고, 적극적 자유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예, 보편적인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자 감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세나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감세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자들을 감세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세금이 덜 거치겠죠. 세금이 덜 거치면은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대신에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국가에다가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나은 거예요. 보세요. 정책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예, 누군가 용감하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은 뭐 자유보단 쉬워요. 수량적 평등, 결과 평등, 가장 적극적 결과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나눠지는 거. 네가 피자 한 조각이면 나도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되는 것이 수량적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냈으니까 나는 나중에 100만 원을 받을 거야. 나는 50만 원을 냈으니까 나는 50만 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몇 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핵심 키워드 B를 보시면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복지국가를 보시면은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구빈법이 1601년에 생긴 거거든요. 1601년에 구빈법이 생긴 게 끝이 아니라 그 구빈법이 지금은 빈민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구빈법 다음에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피넷랜드법, 공장법, 신구빈법 이렇게 해가지고 234년에 걸쳐서 있는데, 이거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각 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길버트법과 스피넷랜드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구빈법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뭐냐면, 길버트법은 원해구제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서 사는 구제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 재가복지라는 부분들을 했던 것이 길버트법이었고요. 스피넷랜드법은 그 임금 보조, 그러니까 임금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금 보조 해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가족수당이라는 걸 해줬어요. 굉장히 빠르죠? 1700년대 와가지고 임금 보조도 해주고 거기다가 가족수당까지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스피넷랜드법이에요. 그런데 공장법은 뭐냐? 13살 이하의 아동들은 일을 시키지 말라라는 법이었고, 신구빈법에서는 원내구제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은 다시 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원내구제도 허용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등처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등처우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이 있는데,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96만 4천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96만 4천원을 버는데 얘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96만 4천원을 받는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영국의 구빈법 시대에도 있어서 영국의 왕이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도와줄 때 일해서 버는 사람들보다는 적게 처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역사와 그 특성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고요. 베버리지 보고서 5대약, 3대 전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 소득보장의 3가지 방식, 최저생활보장, NHS, 이것에 대한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절대 시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HS가 뭐냐? 무슨 정보기관이에요? 아니에요. 네이션스 헬스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에 5개의 의료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NHS를 개항하는 영국이 이런 이 의료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영국은 주치의 제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라가 쿠바잖아요. 쿠바가 대표적인 의료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공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사회복정책, 당근과 채찍인데,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한 사회보험 3가지가 있어요. 질병, 그 다음에 산재, 노령. 뭐라고요? 질병, 산재, 노령.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루즈벨트의 뉴지 정책을 이해해야 되고, 빈곤과의 전쟁, 존슨 대통령 1960년대, 그 다음에 AFDC 메디케이드는 보편적 의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의료복지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선별적 의료복지죠. 선별적 의료복지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 노인이나 장애인들만 의료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 단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지, 제한적 복지, 제도적 복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그 페이지 수에 보시면은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 키워드 C에 보시면은 복지국가 유형과 이론이라는 부의 에스핑 앤더슨, 최근에 시험 문제에 다시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자유주의 국가, 보수주의적 국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게 나오는데,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돈은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라는 시장 원칙에 의한 강조를 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네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큰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나머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응용해서 네가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봐. 그걸 뺀 만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고,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그래 세상이란 불공평한 거야. 능력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너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겠어. 능력을 배양시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건 네 몫이고 라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보다는 훨씬 더 젠틀하지만 여전히 능력 위주의 사회를 보이는 것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복지천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빙 앤더슨 복지국가 분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에스빙 앤더슨의 복지국가 분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보시면은 사회적 양심 이론, 시민권론, 산업화 이론, 음모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새 제일 중요한 게 산업화 이론이에요. 수렴 이론. 이거 뭐냐면요. 산업화가 되니까 점점 더 불공정한 게 많아지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내가 만약에 산재를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즉 사람들의 걱정이라는 부분들을 정책으로 승화시킨 것을 우리가 산업화 이론이라고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정책이라는 것이 산업화에 맞게끔 해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양심 이론이라는 건 뭘 걱정해. 국가가 알아서 다 정책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회적 양심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시민권론은 기득권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보시면 되는데, 그 2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위인론, 엘리트 이론이 있죠. 위인론이라는 부분인데 엘리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기득권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위인론, 엘리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국가의 유형을 보시면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티트머스 3분법, 조지 앤 윌딩 4분법이 있는데, 윌렌스키와 르보 2분법, 티트머스 3분법, 조지 앤 윌딩 4분법이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르보가 북한에서 이경국은 리경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오면 이경국이 되죠. 르보니까 2분법이 되는 거고, 티트머스는 여러분들 옛날에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그거 3분류죠. 알칼리성, 산성 뭐 이걸로 티트머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지 앤 윌딩은 4분법. 그래서 자녀적 보완적 모형, 자유주의 기반은 보수적인 거고, 제도적 보편적 모형이라는 건 사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주적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있는 건 티트머스, 조지 앤 윌딩은 딱 두 쪽으로 매우 보수, 그 다음에 진보, 매우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요것에 대한 분류 체계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칭만 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 키워드 D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길버트와 스펙트의 3P, 과정 산출 효과가 있다라는 것, 요거 순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아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젠다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젠다가 뭐냐면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의제가 뭐냐,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정책 결정 과정의 단계도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책 형성 과정의 이론, 다원주의, 엘리트론, 코퍼레티즘, 마르크시즘, 정의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핵심 키워드 D에 대한 이 요약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정책의 3P 분석에 보시면 과정, 산출,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정 분석, 산출 분석, 효과 분석이 지금은 과정 분석, 산물 분석, 효과 분석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과 분석, 효과는 성과 분석이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사회복지 정책 결정 이론 모형 보시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막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거는 정책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걸 하나를 찝어내는 걸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 D2를 보시면은 되게 많죠.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정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길버트와 스펙트, 급여의 형태와 장단점, 급여 수준, 조세, 민간재원 조달 방식, 전달체계,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정책,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 공적연금, 민영화의 정의와 단점.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발달이 중요하고, 실천론에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고, 실천기술론에서는 가족과 집단이 중요하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는 바로 핵심 키워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책론조차도 법제론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편주의가 뭐고 선별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보편주의는 다 해주는 거고, 선별주의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 하는 거고, 자, 현금이 좋냐, 현물이 좋냐, 증서가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든 뭐하든 사용하는데 교환의 원리가 명확하게 통하는 거고, 현물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허운한 거고, 증서라는 것은 똑같은 돈의 원리인데 필요한 곳에 딱 거기서만 사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현물, 증서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장단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의 급여는 월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급, 줄여라고 해서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번에 나와요. 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걸 조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를 해가지고 조세 뭐 역진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데 이번에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민영화. 예.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서 보면 민영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을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도 예전에 KT 건물 아시죠? KT 건물. 우리나라 KT 지금 있죠? KT가. 그죠? 그런데 그 KT가요. 예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예. 한국통신입니다. 한국통신이라는 건데 KT도 그 건물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하거나 이런 방식이 되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곳에 대한 건물들이 너무 방만하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막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 그대로 순기능이랑 역기능이 있어요. 국가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재산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민영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고속도로도 국가에서 만드는 고속도로가 있고 민자고속도로가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가면 돈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요 옆에 있는 그 고속도로 중에 제일 비싼 데가 맥쿼리에서 운영하는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잖아요. 예, 거기에는 지금은 그런 데로 싸졌는데, 저 지하철 9호선 뭐 이런 것들처럼 이 민간 재원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 체계라는 부분들, 행정론과 정책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전달 체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입니다. 사회보험이 뭐예요? 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안정성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아이구 생명, 푸르댕댕 생명, 샘송 생명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안에서 보장성이 어떻냐,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제가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막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그 한 달에 얼마 받느냐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기출 문제 보시면 나와요. 못 풉니다, 그거 잘. 예, 그런 것처럼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이 있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바구니에 넣어. 그럼 바구니 가득 차면 그게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일 수도 있고요. 네가 다 집어넣지 말고
네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넣어. 그럼 반물량 방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 요양보험의 정의 및 기능, 민영화, 정의화,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2는 공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하셔야겠죠. 그 내용 설명해 놓은 것도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그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라는 게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라는 게 있고, 공공부조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식은 지금 현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지금 막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거 말고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병비라는 부분들을 옛날에는 안 해줬지만 지금은 간병비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빠른 변화는 별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좋지 않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정책론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행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